네. 책 이름이 파이어인데, 네, 저도 작년 7월에 파이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독일에서 20년 정도 살았고요. 어렸을 때 13년, 그리고 나중에 주재원으로 7년 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1년까지는, 호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이어 한 후에는 지금 작가, 유튜버, 네, 그리고 그 강사로 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큰 수익은 제 그 개인 투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이어라는 책을 써주셨고 40세 전에 경제적 자유를 잃은 젊은 부자 20인의 진짜 돈 버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강원국 저자님께서 또 실제로 파이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파이어를 할 때 네. 혹시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이쯤에서는 파이어를 해도 내가 좀 심리적으로 뭐 좀 이렇게 뭐 위험을 느끼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그 1년차 때 그 회사 1년차 때 그런 엑셀 파일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언제 내가 이제 은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때 당시에 한 15억 정도였어요. 이게 왜냐면 대충 그 연지출의 25배 정도 모으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네. 근데 제가 사실 지금도 원래 500을 쓰고 있진 않고 그때도 당연히 원래 500을 쓰진 않았지만 정말 제가 지출을 부풀려가지고 500을 쓴다고 치더라도 500 곱하기 12는 6천만 원. 그렇죠. 그거 곱하기 25는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정도 모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파이어를 하면 네. 평생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 본인이 복리 8에서 9% 정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실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그 노멀한 자산 배분 정도 해도 그 정도는 무난히 벌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당시에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도 그 정도 버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8, 9% 정도 수익을 나면은 8에서 9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10억의 4%인 4천을 이제 소비한다고 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원금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원금이 계속 늘어나주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물가 상승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15억 기준으로 잡으신 거가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순수한 자산이네요? 그렇죠. 이제 빚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 이게 인컴 제너레이팅,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가 같은 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네. 또 집은 나중에 뭐 거기서 뭐 연금 저축보험 이런 것도 안 되겠구나.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10억을 10억을 달성해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집을 팔고, 이제 월세를 살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그런 거는 근데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네네. 그래서 자가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네. 나 주거는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 네. 한 15억 정도 순자산을 만들면, 네. 그거는 이제 좀 조금 이렇게 파이어를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진짜 파이어를 한다고 하면은 소위 서울에 있는 그 비싼 집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서울이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사실. 그거 네. 너무 비싸죠. 진짜 그거 하려면은 네. 20억 만들고 또 15억 만들고 35억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 15억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월 500 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5억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14억짜리 서울 부동산 가지고 1억만 가지고 뭐 하려는 건 좀 스트레인지하고 사실 그거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강원국 저자님께서 우선 생각하시는 네. 요렇게 15억 잡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월 500이 충분하시다라는 분도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로 도저히 못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1000이 필요하시면은 월 1000이면은 1억 2천 곱하기 25 30억 그렇게 되겠죠. 더 많이 돈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나 월 200이면 충분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200 곱하기 24 2400 곱하기 25 6억. 네. 이면은 충분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자산 정도 있으셨던 분도 꽤 계세요. 네. 네. 그러면요, 저희 어느 정도는 이게 요 정도 하면은 파이어를 할 수 있겠구나 안정적으로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 초년생부터 만약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네. 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직장은 네. 있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이 15억 정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나중에는 투자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 곱하기 X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수입을 늘려가지고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좀 게을러가지고 그 부업 같은 거 할 생각은 아예 안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괜찮은 연봉에 회사에 들어가서 좀 절약을 하면서 최대한 돈을 불리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근데 사실 그 괜찮은 회사라는 것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허들이 상당히 그렇죠. 높은 전략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부업, 본업 그리고 이직 그 세 개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 전략 중에서 어떤 게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본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꽤 많이 늘릴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간으로 연봉을 많이 올리는 게 거의 어렵겠죠. 근데 뭐 영업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거 봐서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집중해가지고 본인의 스킬을 올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직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직을 하려면은 뭔가 좀 스페셜 스킬이 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뭐 학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진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업이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책에서 하이라이프와 로우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한마디로 왜 그 포커 칠 때 하이로우 포커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높은 패가 이기고 가장 낮은 패도 이기고 이제 그 두 개가 다 이기는 그런 포커 게임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하이라이프는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 소위 한국인이 삶는 삶 한마디로 본업에 집중하고 충성을 해가지고 임원을 가는 길 이제 요게 하이라이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로우라이프는 소위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좋아하는 방법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정신 퇴근을 해가지고 부업이나 투자로 승부를 보기. 요 두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길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갈지 빨리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우라이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쵸 회사에서 충성을 별로 안 하고 빨리 칼퇴를 한 다음에 본인만의 부업을 찾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부업, 분업, 이직 이렇게 본업, 부업, 이직 요 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 지출 자기의 소득을 자기의 지출을 따져가지고 그 은퇴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네요. 일단 그렇죠. 그 수입을 늘리는 거는 하나이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창기에. 왜냐하면은 뭐 내가 본업이 300이고 뭐 부업이 300이다. 600을 벌었어.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내가 쓰는 게 600이야. 그럼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지출은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줄인 다음에 이제 부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뭐 특히 초창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부업은 초창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저도 2009년에 이제 일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최초 부업을 시작한 게 2017년 8년 동안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지출만 많이 줄였죠, 사실은. 그러시면서 계속 투자는 병행하시고. 그렇죠. 투자는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투자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뭐 1억을 일단 모으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투자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대단한 수익을 기대를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투자라는 것도 딴 것과 다 마찬가지로 초짜 때에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거는 이퀄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초창기에는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보 같은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투자 초고수들도 초창기에 말아먹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밝히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초짜 같은 실수를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소액으로. 그거를 10만 원, 100만 원으로 해야지 나중에 10억, 100억으로 하면 크게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소위 애기였을 때부터 계속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10만 원, 50만 원을 깨보면서 나중에 중수, 고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있게 될 몇억, 몇십억을 안정적으로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투자가 사실 제일 좋은 게 100만 원으로 어떻게 벌 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면은 100억으로 그 방법을 똑같이 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이제 몇십만 원을 버는 것보다는 몇십억을 버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을 버는 거랑 몇십억을 버는 거랑 비슷히 똑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 투자에 관해서는 또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좋은 책이 그렇죠. 있습니다. 뭐 하늘의 코트 투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잘 보세요. 네, 예,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도 참고하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돈도 쓰기 싫으시다. 제 채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강원국에 할 수 있다. 네네네. 쿼트 투자. 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입니다. 유튜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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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한 8년 동안 네. 그 본업과 투자만 병행을 하셔도 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네. 어느 정도 절제만 할 수 있으면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야 될 게 그 8년 동안 중에서 4년 동안 제가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재원으로 되면은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제가 부업을 한 똑같은 효과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해외를 나가면은 해외 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거주하는 집을 회사에서 책임져주고 그리고 뭐 의료보험도 해주고 핸드폰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제 수입도 많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회사에 앉아 있어가지고 독일에 가면서 부업을 한 똑같은 효과를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재원을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은 이제 그 효과를 부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시군요. 그 네.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분이 그 네. 김동주라는 분이 김동주 있어요. 선생님. 네네. 그분이 멘트 중에 하나가 네. 그 스타트업 같은 거 예. 아까 그 하이라이프랑 로우라이프. 네. 얘기하시면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분이 네. 약간 그 스타트업도 약간 한번 젊은 시절에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묻어둔다는 대박을 노려가지고 그런 네. 개념을 하나 얘기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김동주 선생님이 대표님이 뭐 그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뭐 올인한 거는 아니세요. 이분이 사실 전형적인 하이라이프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직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일한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회사가 카카오에 매각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주식을 대신 받으셨는데, 이제 그게 소위 떡상하면서 그 부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사실 그 돈을 벌거나 경제적 자유 그런 생각이 없으셨는데도 이제 그 이루시게 된 거죠. 그런 방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뭐 창업이나 투자 이런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특히 초창기에는 어렵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 급성장하고 그리고 대표가 직원들을 잘 아껴주는 그런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스톡옵션 받으면 좋고요. 또는 스톡옵션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스타트업에 취업해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스타트업을 만들 때 필요한 노하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은 엇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일 텐데 거기에 뭐 투자를 묻어간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대부분 그 분들이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물론 동의하고요. 제가 그쪽에 들어본 적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본업, 부업, 이직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자기의 그런 수익을 늘려야죠. 그 정말 그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안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일보다는 투자로 너무 딱 접근을 해가지고 막 좀 투자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 종잣돈이 작은 상태에서. 사실 그 책에서 사회생활을 아예 거의 안 해보시고 투자로만 성공하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있어요. 네네. 정말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짜 뭐 몇백을 뭐 엄청나게 불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보면은. 네. 근데 물론 그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수반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그 길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난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투자도 그 딴 분야와 비슷하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야가 있고 좀 재능과 그런 게 필요한 게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노력도 무지하게 많이 하셨지만 재능도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부분 사람은 그 레벨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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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에 4% 룰이 나오더라고요. 4% 룰. 네. 요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자산의 4%를 매년 쓰고 살면은 그 돈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내가 10억이 있는데 내 지출을 연 4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면은 그 10억을 가지고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그 10억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 10억을 우리가 계속 불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린 돈으로 4천은 내가 이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원금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요 10억에 대한 네. 그 연복리 기대하는 건 한 8% 정도 생각하는 건가요? 그 미니멈이 그 정도이죠. 미니멈이 8%. 네네.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8% 벌어서 4%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4%는 원금에 갖다 붙이면은 네. 그러면 원금도 물가 상승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내 하실 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내 생활도 유지가 되는 예, 그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아니라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보다 투자를 좀 더 잘한다고 하면은 25배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저기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보면 10% 이상도 많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죠. 내가 정말 뭐 12%, 15% 달성할 자신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25배도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네. 15배랑 20배도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그럼 강왕국 저자님께서는 이제 그 은퇴를 파이어를 하신 계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충당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아예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냥 리스크 제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하고 싶은 일. 그렇죠. 뭐 사실 저도 뭐 처음에 파이어를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 퇴사를 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1년 차에는 제가 뭔가 수입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어쩌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이거. 네. 진짜 그렇게 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딱 세팅을 완전 만들어 놓고 나오신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도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그걸로 수입이 자체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잖아요. 뭐 1%만 살아남고 나머지 99%는 돈 버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너무 괴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뭐 예체능의 길로 가고 싶어 하면은 일단 경제적 자유를 도달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길로 이제 가는 거를 사실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알아서 따라올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돈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네. 생각을 좀 막 10대, 20대 때 벌써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셨구나. 저는 솔직히 뭐 바둑이나 체스 이런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알았죠. 제가 지금 이 실력으로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네네. 예. 그러셨군요. 이것도 제 의욕이 제 실력을 제 실력이 제 의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실력을 물론 보통 평소 그냥 이제 평범한 아마추어들보다는 조금 세지만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았죠. 저도. 네. 그렇게 하시군요. 그 코트라에 그러면 들어가실 네. 때요. 그 코트라를 선택한 그 직장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다른 직종을 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별로 없었고요. 네. 그때 그냥 저코리에 클릭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괜찮은 회사다 이런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회사라면 지원해볼까 해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때는. 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 지금의 이런 경제적 자유의 모습을 막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이러진 않았고. 사실 제가 그 회사 면접을 볼 때 그때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신입 사원이라고 뽑지도 않고 신입 인턴이라는 문의로 뽑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얘네들이 잘하면 신입으로 전환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한국 사회생활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제대를 하고 할 일 없으니까 인턴 생활이라면서 경험이나 쌓자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입 사원 뽑는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땡따 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연봉 테이블부터 펴놓은 거죠. 근데 야 우리 여기 보니까 그 해외 의무로 가야 되네. 이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럼 해외로 의무 가면 이거를 주네. 오케이 나이스 여기 있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 연봉 수준이 굉장히 만족스러우셨고. 그렇죠. 왜냐면 해외 가면 그거 막 주니까요 그게 확실히. 그래서 나이스 해가지고 그래 여기 있자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구나. 사실 첫 회에는 19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저희 이제 그 월급을. 네. 근데 저는 연봉 팁을 이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오케이 이 정도 벌고 오케이 이때 연봉이 좀 뛰고 보너스는 대충 이 정도 주고 해외 나가면 이거 주는구나. 오케이 만족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니게 된 거죠. 그럼 해외에 안 나가면 연봉이 그 높은 편은 아닌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코트라는 그냥 안 나가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고 싫으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네. 어느 정도 의무로 하고? 네. 지금은 한 3년 해외, 3년 국내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그럼 또 다시 해외 나가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사실 나가시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원래 해외 생활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데는 거부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입사를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간다는 게 뭐 거의 99% 확정이었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없었죠. 저도 인도는 가기 싫어요, 사실. 그럼 혹시 그 해외랑 국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해외에 있을 때랑 국내에 있을 때랑 연봉이? 일단 뭐 해외 나가면은 국내 연봉 그대로 받는 거고요. 추가로 해외 수당을 받는 거예요. 추가로 집을 주는 거고. 그럼 국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연봉이 그렇게 크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죠. 저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년 차거든요. 저 정도가 지금 연봉이 8천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높은지 낮은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외 안 가고 8천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에는 대기업도 연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스타트업도 뭐 개발자 뭐 대우 엄청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8천이 많은가 적은가는 솔직히 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줘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대충. 12년 차, 그러니까 차장. 네. 그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진짜 말씀해 주신. 물론 잘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60세까지 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그 업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 부업과 이직, 이게 이제 그 젊은 부자 20인의 경제적 자유 그걸 관찰하시면서 이제 하나 딱 꼽은 본업, 부업, 이직.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 종잣돈을 크게 모을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아무 일이나 선택을 하면 정말 이직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답답한 거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소위 그 X 소기업이라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내가 있고 딱 보면은 20년 차 부장님이 아직도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절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그 패밀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도대체 왜 있냐고. 그런 기업에서 충성을 왜 하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빨리 기회를 봐가지고 이직할 기회를 찾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 책에서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거기서 월 170을 받고 있고 이직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빨리 뭔가 능력을 쌓아야죠. 이직을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아무리 그런 기업이라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스킬, 이제 우리 분야에서 필요한 게 이거구나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공부를 해야죠. 빨리 딴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 투자로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본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또 강원국 저자님이 그 코트라라는 좋은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라나고 또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 딱 그냥 이 순간 뭔가 이렇게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간의 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고 독일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당연히 그게 코트라 입사할 때 도움이 엄청나게 되었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솔직히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취업을 이제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그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0몇 년 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만 켜봐도 정말 그 부업에 대한 그 정보가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그거 다 사기야 어차피 안 되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때 욕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설사 사기라 하더라도 내가 시도하는데 솔직히 내 시간만 좀 까먹지 뭐 내 자본을 까먹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사실 남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안 될 수 있어도 그럼 그런 거를 몇 번 해보면은 그걸로도 파이프라인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제가 느낀 건데 취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만드는 길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거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이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이 제일 빠른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책에서 파이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그런 파이어 하신 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노하우요? 일단 사실 아직까지는 투자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이제 그 20명의
공통점 딱 하나만 찝는다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다 달랐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제가 하는 퀀트 투자도 있었고 가치 투자, 뭐 기술적 투자, 데이 트레이딩, 그 미국 배당주, 뭐 차익 거래, 뭐 별의별 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일단 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조금 전에 부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진짜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강의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위 그 중고수 레벨에 그 올라오는 게 요즘은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말 그 추가 수익을 달성하는 거 그리고 그 수익에서 나오는 그 소위 그 남는 종잣돈을 투자하는 방법 이런 스킬을 배우기가 정말 너무 쉬워졌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거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천해서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은데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파이어 되기 또는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기가 정말 단군 일에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부자들도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안 믿고 처음부터 나는 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해 주신 게 무료 정보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하면은 중고수까지 금방 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혹시 그러면 혹시 유료 광고 같은 유료 교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당연히 그 스킬이 있는 사람의 유료 교육은 소위 내가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찾는 것보다 저한테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안목이 좀 필요하긴 해요. 얘가 사짜인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진짜 그런 이상한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관련해 책에 100권을 먼저 읽으라 그런 거.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100권 정도 읽으면 본인이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소위 똥과 된장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된장이신 분들의 유료 콘텐츠를 접하면은 그러면은 확실히 그 100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레벨업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투자 강의 이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들 한해가지고 이제 ROI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강의가 100만 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자산이 1억이 있고 그 강의를 통해서 내 수익률을 1년에 1%만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의를 듣고 1년 만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뽑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내 1억이 가만히 1억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복리로 쌓이거든요. 1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예를 들면 내 돈이 나중에 10억이 되었다. 근데 요 강의를 통해서 내 수익이 1%만 들어간다면 그게 벌써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질이 좋은 투자 강의 ROI는 정말 거의 무한대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1%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지 정말 내 투자 수익을 5%, 10%, 20% 정도 늘릴 수 있는 강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거의 ROI는 정말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거죠. 물론 제가 투자 강의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네. 이게 강의의 ROI가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십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만 해도 몇천만 원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강의 몇천만 원 안 해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제가 그냥 마음 놓고 듣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아시는 분도 그 전문직이신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에 눈을 썼는데 강의를 400만 원, 500만 원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 부동산을 이게 약간 찍어 표현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좋은 거 이렇게 얘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나만 잘해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잘해도 몇천 몇 억인데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사자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목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책을 봐서 공감이 되느냐. 왜냐면 책은 더 싸니까요. 책은 ROI가 더 높아요. 참고로. 그리고 왜냐면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20,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진짜 이분이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그리고 당연히 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수강 후기도 좀 이제 들어보고 또는 직접 한번 만나보고 하신 분들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자들도 이 판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하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저를 검증하세요. 네. 야, 책의 ROI가 네. 더 크다. 그러니까 진짜 책을 읽고 꼭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천하고 맞아요. 하나라도. 그 책에서 100점짜리 스킬 하나보다 60점짜리 스킬 3개를 불러요.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게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자, 그 분야의 넘버원이 되면은, 사실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한 분야에 가지고 내가 거기서 1인자가 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유튜버로서 또는 작가로서 1인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제 유튜브와 책도 그럭저럭 팔리기는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퀀트 투자를 하고 잠깐만, 또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지? 그리고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 4개를 이 스킬셋을 합친 사람은 제가 넘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버2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저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근데 하나씩만 보면요, 제 위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같은 걸 정식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을 거고요. 저보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최소 수백 명이 있습니다. 퀀트 투자만 해도요. 그리고 저보다 유튜브를 잘하시는 분도 몇십만 명이 계시고요. 저보다 책을 잘 쓰고 더 많이 파신 분도 수천 명이 계세요. 그래서 각각 분야에는 제가 이제 진짜 수천이거든요. 근데 요 스킬셋을 4개 합친 사람 중에서는 제가 넘버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여러 개를 합치면은 넘버원이 되는 게 의외로 되게 쉬워요, 사실. 네. 근데 물론 요 스킬 하나하나가 뭔가 좀 돈이 되는 스킬이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한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는 10년을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왜냐면 여기는 노력 플러스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상위 20% 정도 스킬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누구나 반년에서 1년이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거기에 재능이 조금만 있으면 더 훨씬 빨리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상위 20% 올라오는 거는 반년이면 1년이면 노력하면 누구나 되는 거거든요. 그 스킬을 4개 만들잖아요. 그 4개를 합치는 사람은 단연컨대 당신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스킬 세트 60점짜리 4개 갖추는 것이 100점짜리 하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 가성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은 그 상위 20%에 가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마음 먹고 노력하고. 그거를 4개가 있다 하면은 당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발자 중에서 솔직히 당신이 넘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제 개발자도 좀 하고 거기서 심지어 말도 좀 잘해요. 근데 그 이과 중에서 이제 소위 스피치 스킬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말도 한다. 게다가 예를 들면 영어까지 한다. 그럼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벌써. 따단. 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스킬을 정말 저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보면은 나도 그냥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의 스킬 4개를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체할 수 없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책에서 혹시 책에서는 어떤 분의 사례였죠? 제 친구, 이제, 소위 원팀장으로 나오시는 분 사례죠. 그분 같은 경우도 중국어를 당연히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당연히, 근데 중국어를 잘해봤자, 그 소위 진짜 중국인들보다는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치고는 엄청나게 잘하죠, 근데 이분은요, 영어 스킬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최소한 상위 5%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경영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인 팀원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회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본인이 영업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스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요 4개, 5개 스킬을 합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분이 외국의 회사에서 이제 중국 그 지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회사는 중국에서 망합니다.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럼요. 걔는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얘랑 친하기 때문에 한 10년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회사를 떠나면 무조건 망해요. 거기는 중국 쪽으로. 야, 그럼 연봉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예. 사실 이 친구가 직원이고 사장인데 사장이 이 친구한테 끌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100%.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이 떠나면은 회사가 휘청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매출이 엄청 커요, 거기가.
참, 그러니까 이게 100점짜리 스킬 하나보다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라. 네, 그러니까 직원이 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의 갑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는 저기 외국에 앉아 있고, 본인은 중국에 있고, 본인이 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 이런 것도 본인의 스킬에 가장 잘 맞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또 잘하는데, 이제 굳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죠. 이 친구가. 심지어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고 자산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또 책에서 그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못하는 일은 빨리 손절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뭐 성과가 나오나 보면, 안 나오나 보면 딱 성과? 알죠,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도전을 해봐야 돼. 어떤 분들은 막 끝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10번 두들기면은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을 저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2%를 전력 투구해보고 안 되면은 접으라라고 말을 하는 2%? 사람입니다. 네. 그게 예를 들면은 그게 시간에도 연동이 돼요. 우리가 지금 살려는 시간이 한 100년 정도인데 뭔가 시도를 했어요. 1, 2년 동안 거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접으세요. 네. 그거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자격증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새로 우리가 하는 뭐 창업이라든지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꾸준히 했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1년 만에 상위 10% 무조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진짜 2년 동안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근데도 성과가 없어. 네. 그러면은 이 길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물론 1, 2년 동안 설렁설렁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거 그냥 대충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1, 2년 전력 투구를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오면 이 길은 아닌 겁니다. 네.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평생에 2% 법칙 100세를 두고 났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여러 부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공통점이 이제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미국 배당주로 네네. 예. 좀 파이어를 이루신 분이 있다고요.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어를 미국 배당주로 이룬 건 아니고 파이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미국 배당주를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 배당주로 파이어를 이루신 분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미 이뤘다라고 하면은 미국 배당주가 상당히 유력한 수단인 게 미국에는 배당 귀족주 디비덴드 애리스토크라츠라고 치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주라고 쳐도 그 주식들이 어떤 게 쫙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최소 25년 동안에 배당을 매년 늘려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달러 배당을 받고 그 달러 배당이 매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배당 올리는 거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국 배당주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25개를 투자를 했는데 2개 기업이 더 이상 배당을 안 올려주거나 좀 잘랐네. 오케이, 얘네 2개 날려버리고 다른 2개 기업으로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통화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화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파이어를 이루면 미국 배당주가 진짜 안전하겠네요. 이거 ETF 사놓으면 뭐 망할 일도 없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배당 ETF를 사거나 그 배당주들을 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한 2,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억짜리 그런 식으로 배당주를 투자를 했다 하면은 첫 해에 2, 3천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득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언제쯤 고려할 거냐 하면은 정말 한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올 때 그거는 미국 주식이 한번 폭락을 해야 돼야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볼 수 있죠. 폭락을 했고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계속 배당을 올려주느냐 일단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꾸역꾸역 올린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5%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하죠. 10억을 가지고 그때 배당주로 들어가면 우리는 5천만 원을 첫 해에 벌 수가 있고 그 5천만 원 소득이 매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할만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 미국 배당주들이 대단히 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다른 주식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배당 귀족주 이런 것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시장이 그 흔들리면은 걔네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네, 그것도 다 백테스트할 결과들이 있죠. 정말 시장이 하락하고 정말 어려우면 걔네들도 다 같이 떨어집니다. 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5% 네, 정도를 그렇죠. 딱 네, 보고 배당 수익 5%. 네.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투자입니다. 그때는. 네. 네. 물론 그 5%가 영영 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딴거 투자하면 되죠, 뭐. 네. 네. 그렇죠. 아직 투자할 게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또 책에서 그 파이어에 도달한 방법은 다 달라도 네. 그들의 사고방식은 좀 비슷하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좀 사고방식일까요? 소위 그 메타인지, 그 본인의 능력치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이게 나를 잘 안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출 같은 경우도 지출을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면 좋은 건데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대부분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사실 파이어 하신 분들은 지출과 소비에 대한 욕망이 사실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계부를 쓴 다음에 일단 가계부로 쓴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쓴 다음에 본인의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한 1위부터 20위까지. 그러면은 그거를 좀 본인에 맞는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1위, 2위, 3위, 4위, 20위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 1위가 여행이에요. 그러면 1위, 2위 정도는 그냥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사람은 여행 못하면 정말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선순위가 8위예요, 여행이. 그럼 굳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8위인데 여행을 간다는 거는 그냥 기웃기웃 남들도 하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나도 인스타 사진 멋지게 찍기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그건 현명한 소비가 아닌 거죠. 근데 정말 내 가치관의 1위, 2위, 3위가 여행 가고 옷을 이쁘게 입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1위, 2위 정도는 써줘야죠. 근데 3위부터 20위까지는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이겁니다. 그것도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수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내 상황과 내가 잘하는 거 잘 알아야지 내가 지금 본업에 충성을 할까, 부업을 할까, 이직을 할까 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치. 그리고 부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 부업도 내 스킬과 내 잘하는 거 또는 내가 아예 아무 스킬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면은 어떤 부업을 할지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부업도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 능력 없이 할 수 있는 부업도 있고 그냥 몸으로 떼빵하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예를 들면 글을 조금이라도 쓸 줄 안다, 사진을 조금이라도 쓸 줄 안다, 예, 또는 그쵸. 아니면은 내 개인 스킬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훨씬 더 페이가 좋은 부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도 결국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투자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20명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데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달랐어요, 진짜. 투자하는 방법이. 근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 느낄 수밖에 이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한국 교육과 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재능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공부에 이놈아라고 시작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에 스킬이 있는 사람은 상위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좋은 데가 못 가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소위 그 추세 추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뭔가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내 에너지와 자본과 시간의 1, 2% 정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빨리 접고 그 대신에 되면은 여기에 올인하는 거. 예.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거저거 많이 시도를 한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빨리 접고 미련 없이 접고 잘 되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올인하는 거. 이제 이 스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마인드셋. 네. 네. 왜냐면 누구나 잘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내 길 아닌 것 같네. 빠이.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재미가 있고 성과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이거 잘한다고 하네. 오케이 이거다. 이쪽으로 밀자.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실 때 딱 그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연지출의 25배. 그래서 뭐 1년에 3천이든 5천이든 딱 정해서 그거에 25배의 자산을 만들었을 때 은퇴를 하면 좋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 최소 8%로 굴리면 4% 룰을 적용해서 4%는 원금에 넣고 4%는 소비하고 그렇게 하면 또 좋고 또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아까 되게 인상 깊었는데 100점짜리 스킬 이런 것보다는 60점짜리 스킬 3개를 해가지고 잘하는 것에 또 한 2% 룰로 몰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아닌 걸 딱 접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파이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에 정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케이스로. 그래서 그 케이스 20명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 또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창업도 있고 심지어 그 포커를 통해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개 스토리를 보면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닐 것 같다 하는 것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누구나 창업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거기 보면은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을 롤모델로 삼고 이제 그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분과 비슷한 공부를 하고 이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진짜 이제 해내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막 하루 아침에 막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여기 신희은 작가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책을 쓰셨어요. 저 이제 파이어 책이랑 공교롭게 비슷한 날짜에. 근데 그분이 여쭤보셨더라고요. 당신이 파이어를 결심하고 그 정치적 자유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걸렸나 했는데 한 보통 7년 정도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럼 열등생이네. 진짜. 근데 사실 저도 사회생활 후에 7년 후에 경제적 자유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퇴사하는 데는 또 5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승리? 네, 어쨌든. 근데 저도 사실 열등생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표현이 재밌게 표현해.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죠. 한 7년 정도? 5년에서 10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은요. 그래서 꼭 이 파이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 동기부여 받으시고 세세적인 그런 내용들도 꼭 한번 얻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제가 좋은 게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5월, 10월에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5월하고 10월이요? 5월부터 10월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년 5월, 10월에 주식이 빠지냐 뭐 이런 건 아닌데 확률이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어요. 한국 주식을. 정말 올해 10몇 조 팔았는데 그게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완전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한국 시장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고요. 세 번째는 그냥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쁜 사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이 금융시장이라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떨어진 놈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간 놈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 시장은 하락장이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미국이 중간선거하는 해에는 보통 수익이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아마도 불확실성이 최고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대통령 초반에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제 의회까지 바뀌면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주식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얘기 할 게 없네요. 매크로 상황도 지금 뭐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일단 중앙은행이 돈을 빼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좋을 건 없죠.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보통 그래서 11월부터 통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져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날 언저리 10월 11월부터도 대부분 주식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중간 선거 끝나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거의 90몇 % 확률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또 좋다고 봅니다. 주식이.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고 성과도 좋으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요. 반등하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특히 대하락장 후에는
요 그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VIX라는 지표가 있죠. 변동성 지표. 네. 얘가 40을 뚫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패닉입니다. 금융시장에. 참고로 올해도 40을 뚫은 적이 없어요. 30, 35 언저리에서 그만뒀거든요. 40이 뚫으면 진짜 패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그래도 사람들 패닉이 좀 많이 거치거든요. 그때쯤 들어가는 게 이제 상당히 바닥과 근접할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외국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사느냐? 개인들이 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대하락장이 정말 심해지면은 개인들도 투매를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최근 한 달 그 매수 매도세도 순매도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쯤이 또 상당히 좋은 바닥 타이밍입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들어갈 때가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뉴스에.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사냐 이거. 지금 빠르잖아.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하락장이라서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고점 한 22% 정도, 25% 정도 하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락장은요, 안타깝게 2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2018년에도 이런 장이 있었고요. 20년도 그런 장이 있었고, 22년에도 이런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은 원래 되게 노멀한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멀한 하락장인데 이게 이제 대하락장으로 이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대하락장이 올 경우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조금 전에 2개를 알려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5%면 네. 근데 대하락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11월 들어갈 겁니다. 네. 네.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그럼 이게 대하락장은 한 40% 되는 건가요? 50%? 40, 50% 이 정도 봐야죠. 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거의 망했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네. 금융위기, 뭐 코로나 정도도 거의 대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좀 그 주식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좀 손절을 좀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그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어차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20% 빠졌으니까. 근데 20% 빠지면 왜 못해요? 나 사실 그 논리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아니면 야, 솔직히 20% 들어가자고 여기서 파는 게 마이너스 40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논리로 투자를 한다는 걸 알긴 압니다. 네. 근데 그래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손절하기 맞죠, 사실은. 네. 사실 솔직히 저는요, 그 주식에서 어린이와 어른은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면 태생적으로 파란색을 싫어해야 돼요. 파란색 있는 놈들은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어린이와 어른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럼 강원국 조사님은 지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거의 없어요. 그러세요? 언제쯤 그렇게 좀 나오셨어요? 4월 22일. 그렇게요? 네, 왜냐면은 4월 통계를 봐도 이게 이제 사실 4월은 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를 전부 다 막론하고 가장 좋은 월이거든요, 사실은 4월이. 올해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4월에서도 그 4월의 상승장이 꺾일 때가 보통 4월 22일 원절이거든요. 그 마지막 주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마지막 주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팔고 나왔어요. 네. 그럼 이때도 약간 그 손실을 좀 봐놓은 상태셨나요? 근데 사실 제가 한 퀀트 소형주는 4월에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수익을 내기는 냈거든요. 근데 정말 4월 22일에 팔고 나서 거의 모든 지수들이 약속한 것처럼 저프로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건 맞기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이 계절성이라는 걸 자주 봅니다. 계절성이라는 거는 뭐 과거에 몇 월에 보통 주식이나 뭐 자산이 강세였으면은 그때는 강세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4월에 주식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무조건 4월이 좋겠지라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 4월에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로 100%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나 뭐 60%, 65% 확률 이런 거는 종종 존재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꾸준히 내 돈을 60%, 65% 또는 55%의 확률에 꾸준히 배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배팅하면은 내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 4월 22일에 팔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뭐세요? 네? 4월 22일에.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 4월의 1일 패턴을 보면은 그때부터 주식 꺾이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올라주고 꺾이는데 올해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4월 20일까지 얼추 버티다가 그때부터 날아가러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이게 하나하나 다 방송에 다룰 수는 없고 진짜 그 방송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있으시잖아요. 영상에서 저희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을 진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아까 그 11월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뭐 51%, 55% 확률이 그게 역사적으로 좋았으니까 그때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은 그 11월, 4월에서 그 한국에서 수익이 날 확률은 한 62, 3%고 그리고 5월, 10월에 수익이 날 확률은 50%. 그러니까 한 13% 차이가 나고요. 미국도 비슷해요. 11월, 4월에서 그 다우존스의 수익이 날 확률은 78%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5월, 10월은 62%. 그것도 15% 차이가 납니다. 이 15%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네.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진짜 통계적으로 완전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10월이나 뭐 이때 바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들어가는 거예요. 11월에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이제 확률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예. 투자에서 확신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가장 많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의 3년, 5년 전 발언을 어디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신문이나 유튜브에. 그리고 그게 맞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맞을 사람도 없을 걸. 네. 예. 어쩌다 만난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면 그렇게 10번 정도 확신의 발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번 말았나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8번 이상 맞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분을 따르시면 됩니다. 8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미국 사람 중에서는 켄 피셔라는 사람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분도 27% 정도예요. 67% 정도. 아, 그래요? 네네. 근데 67%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평균은 한 40% 언저리입니다. 예, 뭐,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맞추신 분들 그 스코어를 보면은 예, 그러면 8번 아니고 7번으로 합시다. 네. 네, 정말 10번 정도 뭔가 다른 주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주장을 7번 맞으셨다. 최근 뭐 5년 10년 동안에 그러면 그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르셔도 된다고 하는데 없을걸. 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주식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막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빅스가 뭐 예를 들면은 40까지는 아닌데 이게 막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안 넣으실 건가요? 안 넣을 확률이 높으신 건가요? 그래도 11월에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사실 제가 좀 배 아프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 비중을 완전히 빵으로 드는 건 아니에요.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 비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5월, 10월에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10월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50%라고 했고 물론 이번에는 뭐 매큐로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확률이 좀 더 낮다고 봐요. 오를 확률이 40% 언저리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오를 확률이 40%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르면은 저는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 배는 아프겠죠. 그래도 이제 완전히 아프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저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확률 공부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완전 들었을 때 이게 완전 진짜 확률 베이스로 물론 100%는 진짜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주식이 5월, 10월에 오를 확률은 저는 40% 언저리로 봅니다. 더 낮은 거죠. 네. 아니 근데 빵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확률을 따르겠다. 오히려 숫자를 믿겠다.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확률이 40%니까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베팅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건 아니죠. 작게 가야죠, 당연히. 네. 야, 그리고 이게 바로 퀀트 투자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강원국 저자님이 오늘 이제 파이어를 통해서 책을 좀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내용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냥도 같이 하게 되고요. 거인의 포트폴리오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책 많이 쓰셨잖아요.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 거죠? 일단 그 전에 있는 하면되는 퀀트 투자는 그 한국 개별주에서 초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그 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책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라는 정말 초보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부터. 네. 이렇게 또 미래 책 동보라네 이게. 그때 또 와주세요. 나도 가야겠다. 네. 그 강원구 저자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진짜 보면은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진짜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이지 않은 전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토론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님 이렇게 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까요? 혹시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끝으로 네. 자 이게 그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나는 무조건 질 거야라고 나가면은 무조건 지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부자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낙원 기상기라는 거 딱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나도 할 수 있네. 낙원 기상기. 낙원 계산기. 네,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돌려보시면은 나도 부자가 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경제적 자유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먼저 개조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젊은 부자들 파이어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투자였다는 거. 네, 맞아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어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이신 강왕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